신혜아피와 함께 영화에 취하는 시간 신혜아빠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진짜 왜 자꾸 왜 오프닝 자꾸- 멘트를 왜 내 독립 멘트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세뇌당하신 거 아니에요? 영화 이야기하는 척하는 영화 팟캐스트 신혜아빠 양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적 맥자란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노아의 지창이랑 기자 그리고 필름 판타지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2021년 베스트 50 두 번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균 평점이 올라갔습니다. 3.7점이고요. 이제 본격 네 이제 본격 조금씩 더 올라갔습니다. 88.79% 순위권입니까? 32위를 기록한 그린라이트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그린라이트는요. 여러분들이 고스트 스토리로 잘 알고 계실 데이빗 너무 로어리 좋아요. 감독. 네. 네, 이 감독의 신작이고요. 기사로서의 용기를 시험받는 아서왕 조카의 여정과 모험을 그린 판타지 영화입니다. 저만 못 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좋은 것 봤습니다.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듯 저는 고스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랑 극장에서 2번 봤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그 영화도 호불호가 엄청 갈립니다. 그게 맞아요. 되게 잠을 유발한 영화기도 하고 잔잔하고 네, 대사도 롱테이크. 네, 롱테이크 그 꾸덕꾸덕한 파이를 먹는 그 롱테이크가 엄청 유명한데 네. 루니마라였나요? 맞아요. 네네. 그거 굉장히 좋아해서 엄청 이 분의 신작을 기다렸고 또 A24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렇죠. 해서 일단 뭐 당장 가서 봤죠. 데브 파텔도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일단 내용이 약간 딱 시네필들이 좋아하는 예술 영화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아. 하지만 또 크리스마스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가야겠다. 네, 크리스마스 영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 앞에 찾아온 이제 녹색 기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녹색 기사가 이제 목베기 게임을 하자고 해요. 목베기, 네. 아주 목배기 네, 게임. 목을 진짜 패요? 네. 오, 네. 너랑 제가 나랑, 좋아하는 요소가. 네네, 싸우자. 그래서 1년 뒤에 내가 먼저 목을 쳐라. 내가 먼저 목이 베일 테니 1년 뒤에 다시 한번 목베기 게임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조카가 이제 성장하는 스토리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 다음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그래서 제가 1년에. 네, 그래서 제가 크리스마스 영화라고 얘기를 드린 건데 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지만 미장센이 엄청 좋고 배우들이 엄청 좋고 또 A24 작품 좋아하시면 꼭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사실 이게 자신의 운명에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과 싸우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배우들 다 연기 좋았지만 저는 역시 이제 뭐 가장 뭐 신스틸러라고 할 만한 거는 혹시 그분? 누구요? 페리 키오가? 네. 진짜 신스틸러. 나 진짜 거기 딱 적재적소에 출연해야 될 딱 거기에 나와서 한타 하고 딱 가요. 지금만 진짜. 나오면 뭔가 불안해지고 네. 뭔가 오. 집중하게 되는 힘이 있는 그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터널 쓸 때 불안했어. 지금 이- 제가 영화를 안 봤는데 맞췄잖아요. 네. 네. 이분이 등장하신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이 페이스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터널 쓸 때 약간 반전 캐릭터일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거기서는 안 제일 그러셔. 착한 우리 그거- 드로이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오히려 그게 놀랐던. 그게 반전이었나 그게 봐. 반전이었던. 오히려 감독이 늘었나 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이 있겠어요. 감독의 필모를 이 배우의 필모를 봤는데 그래? 그럼 우리는 그걸 관전시켜 보자 했을 것 같아. 뭘 해도 할 줄 알았는데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남고 자, 그럼 다음 작품 올라가서 91.01% 기록한 31위 프렌치 디스패치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프렌치 디스패치는 20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가상의 잡지사인 프렌치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3편의 에피소드를 이제 구성으로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이게 저는 영상으로 보는 잡지라고 평을 했어요. 네. 그게 그 에피소드가 꼭 잡지를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근데 잡지를 보는 거죠 영상으로. 그렇죠. 굉장히 과다한 정보가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등장인물도 많고 하지만 잡지를 좋아하거나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이렇게도 영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잡지를 영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뭐 이 감독의 영화는 이제 미장센이 엄청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배우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면 근데 좀 호불호가 갈렸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도 부산 영화에서도 보고 한 번 더 봤는데 2번 봐서야 이해를 좀 했던 영화 너무 정보가 많다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이거.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부성증원제 마지막이었거든 작년에. 저도 그때 봤어요. 저도 그때 봤어요. 작년에 저희 이번에 같은 올해. 회차를 봤네요. 다 거기 소양 시올? 네, 다 소양 시어터 다 거기서 했을 거예요. 그 커피도 물도 넓은데. 못 마시는. 아 맞아요. 네. 심지어 그 앞에 나이트워치도 있고 막. 맞아요. 저 맞아요. 그때 거의 기절할 듯이 봤던 맞아요. 뭔 얘기인지도 이거 모르고 잠에 빠졌던. 아침에 했었죠. 그래서 네, 낮에 했어요. 낮에. 낮에 했나요? 네, 거의 아, 오후에. 월요일 날 낮에. 일요일인가? 월요일 낮에. 아. 그때 라스트 나잇 인소 전차임 있을 거예요. 막. 저는 그거 끝나고 바로 이제 서울행 가야 되니까 허리가 딱 그냥 그럼 엄청 뛰었어. 저랑은 다른 회차예요. 네. 저는 마지막 날 음. 이소양 시어터에서 세 개를 아마 연달아 소양에서 2번 했을 봤는데 거예요. 그랬나 보다. 이게 아침이었고 그다음 메모리아, 그다음 레드로켓 이렇게 아.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소양에서 그날도 저 소양에서 그날 세탕 뛰었는데 다른 거였어. 아침에 기절할 뻔했어요. 네, 이거. 저도 근데 그나마 저는 이게 그나마 다행인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나의 내용 자체가. 그래요? 저는 저는 너무 어렵던데. 처음에. 나만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잡지사의 생리를 조금이나 아. 1%라면 아니까. 프로 기자 역시. 기자 아니 프로 기자는 아닌데 약간 음.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약간 잡지 자체가 이제 인생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네. 그런 글이 뭉친 거고 게다가 이게 이슈가 다 하나씩 보면은 하나는 사회고 하나는 문화고 하나는 맞아요. 정치고 맞아요. 다 섹션이 구분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나씩 빠지는 것도 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쪽 할 때는 과연 그거에 대한 윤리 문제이기도 하고 그 작품에 대한 결국에는 작품을 범죄자가 만든 거잖아요. 아무튼 뭐가 됐던 간에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정치도 이게 아마 프랑스 당시 혁명 시대 68인 68혁명이었나? 네네. 혁명. 그걸 보여준 것 같고 사회에도 뭐 말할 거 없고 개인적으로 저는 좀 대중성을 버렸다는 느낌을 아. 강하게 받았어요. 아. 사실 웨스 앤더슨 감독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굉장히 뚝심 있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맞아, 네네.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배우들 그 출연진 엄청나게 화려한 그분들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맞아요. 뭐 틸다 스윈튼, 레아 세이도, 맞아요. 티모시 샬라메도 나오고요. 맞아요. 뭐 이름을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근데 이분들이 영화의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정작 미술과 그 잡지가 주인공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신스틸러처럼 이렇게 잘 찾아보고 얼굴을 아는 분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감독이 그 대중의 시선을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좋게 봤고요. 맞아요. 하지만 재미도에서는 잘 모르겠다.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보다 더 재밌게 봤어요. 확실히 정말요? 그것 때문이었는 것 같아. 글 얘기여서 그런 것 같아. 내가 이제 그러니까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아무래도 기자 윤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실 발로 뛰는 기자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죠. 네, 그쵸. 옛날에 비해서 커뮤니티만 긁어와가지고 이게 내가 기사 쓰다 사실 커뮤니티만 긁어온 기사인지 나는 아직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요 분들은 아무튼간에 뭘 하기 위해서 다 발로 현장에서 발로 뛰시는 뛰고 현장에서 다 분들이니까. 취재를 다 하는 과정이니까 그걸 엮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널리즘에 대한 추억이기도 했거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아. 저는 그 편집장이 기자들한테 하는 그런 뭐 월권을 하지 않고 이래저래 써봐라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굉장히 보호해주고 이것저것 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차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편집장을 또 예우해주기 위해 그 편집장을 추억하면서 기자들이 다 같이 네. 모여서 부고 그렇게 기사를 하는 또 것도 너무 찡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포인트 때문에 점수를 좀 줬던 것 같아요. 네. 이건 한 번 더 봐야겠네요,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마 제가 한창 이제 기자윤리 추천할 때는 막 스포트라이트도 추천했는데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이 작품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언론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이라도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음 작품 이제 30위입니다. 11월 11일 개봉했고 91.3% 3.7점 기록한 러브 어페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름이 좀 기네요. 어떤 네. 작품인가요? 이것도 역시 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던 작품이죠. 네, 이성에 이끌리는 인간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사랑의 다양한 관점을 그린 영화고요. 젊은 남녀가 나오는데 사실 이 둘이 처음부터 이어지지는 않고 그렇죠. 이제 남편 약혼자였나요?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대신 마중 나온 동생 사촌 동생 아닌가요? 사촌 동생 맞아요. 맞죠. 그분이랑 이제 다양한 나의 과거 연인 얘기도 하고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죠. 맞아요. 낯선 사람이니까.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일단 이게 또 프랑스 영화기도 하고 이게 시사회로 봤었는데 일반 시사회로 봤는데 항상 이게 슈어피처스라는 그 수입 배급사에서 하셨던 건데 그 대표님이 항상 그렇게 호소를 하세요. 앞에 나와서. 그때도 그러셨나요? 언제 또 그러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대부분은 그러니까 슈어 피처스 대표님이 은근히 이제 많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오. 구구절절 이것을 수입하게 된 계기나 뭐 이런 영화다라고 가이드 그리고 또 일단 이제 홍보기 때문에 이제 잘 좀 부탁드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하셔서 굉장히 일단 좋게 봤고 영화도 되게 좋았어요. 뭐 한마디로 따지면 이게 좀 불륜서사인데 그렇죠. 네. 굉장히 고급졌다. 고급 품격 있는 막장 네, 드라마를 고품격이다. 고품격 불륜서사.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였으면은 좀 머리끄댕이도 많이 잡아주고 김치 싸다구도 날려주고 뭐 이래저래 전도 찍고 나오고. 네, 뭐 거기 던지는 바게트라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뭐 되게 그런 게 나올 텐데 굉장히 고품격이다. 퐁두도 이렇게 뿌려가면서 막.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가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네네. 같이 이렇게 여행지 같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면서 과거의 영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형식도 굉장히 재미있었고 맞아요. 또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그 내용 중에 되게 공감이 가거나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또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9위이고요. 94.44% 기록한 당신 얼굴 앞에서입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내 21 올해 뽑은 최고의 그래요? 한국 영화라고 와. 기억이 났는데 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배우로 활동하다가 미국으로 떠난 여성이 오랜만에 귀국해서 서울에서 보내는 하루를 그린 영화인데요. 홍상수 감독님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그 새로운 얼굴이죠. 새로운 네. 얼굴. 네, 새로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혜영. 네. 아. 그분의 연기가 굉장히 그분이 지금 나이도 들었잖아요. 그분의 네. 서사인 것 같기도 해서 또 직업도 배우였었기도 정말, 하기도 네. 하고 해서 네,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또 뭐 역시 말빨이 되게 좋았고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이제 그런 포인트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혜영 배우가 아마 이번에 그 드라마 그 영화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요? 해피 뉴 이어. 이제 곧 개봉하는. 네, 이제 그럼 개봉했겠죠. 밝은 이제. 영화에 나오나요? 밝은 서울 영화에 영화. 나오신다고. 깜짝 놀랐네요. 점점 또 활동 반경을 넓혀가시는 걸 수도 있겠네요. 항상 좀 센 언니 느낌이 있는데 무려 타이틀에서 6번째이네요. 오. 그렇구나. 아무튼간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홍상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최근에 개봉했었던 뭐 강변 호텔이나 인트로덕션. 그런 인트로덕션 같은 거는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근데 또 오랜만에 홍상수 감독님이 사람 냄새가 따뜻하게 나는 영화를 들고 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어머니 역할 하다 보니까 아들이나 뭐 며느리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그런 꼰대 문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 방식들이 많이 녹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고 이런 영화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인류애라는 감정이 제일 크게 와닿았어요. 사람이라는 그런 모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 결국은 이렇게 드러나는 영화이기 때문에 보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러게요. 지금 저도 다시 기억을 되듬어 보니까 네. 죽음을 소재로 하면서 죽음을 앞둔 인간인데 영화가 되게 따스했어요. 맞아요. 저는 홍상수 감독님 영화 중에 이렇게 따뜻한 영화 처음 봤어요. 강변 호텔과는 뭔가 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그것도 기억이 같은 나죠. 죽음이긴 차갑다가. 하지만 이거 너무 따뜻했다. 훈훈했다. 뭐 이런 맞아요. 느낌? 그 후련했죠 보고 나서. 맞아. 같이 봤죠, 우리. 맞아요, 우리 어. 옆자리에서 봤어요. 맞아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28위입니다. 94.67% 3.7점 기록한 스파이의 아내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아오이 유 배우가 오. 나온 영화고요. 역시 부산에서 영화제에서 봤었어요. 일본 군의 만행에 반기를 든 한 남자와 아내의 삶을 통해 전쟁의 잔혹함과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드라마 형식으로 맞아요. 일본에서 먼저 방영을 했었고 NHK가 아마 같이 해서 NHK에서 방송을 했을 거예요. 네. 네네 이거를 편집을 조금 달리해서 영화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전 확실히 그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에서 이게 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도전적이었을 것 또 같아요. NHK에서. 네, 이거를 일본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일본에서 살려면은 약간 마지막 장면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그때 그 일본에 살려면 정상인 것이 미친게 되어버린 게 아닌가. 뭔가 근데 문제는 또 그게 또 그때 일본의 문제만 또 아닌 것 같은 느낌. 그건 마치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걸 감독님이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참 독특한 감정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이 작품 보면서. 맞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아오이유의 그런 풋풋한 매력이 여기서는 많이 드러나진 않고 일단 이제 중년의 유부녀로 나오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아오이유의 중간의 연기들도 많이 봐왔는데 여기서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또 있었고 네. 또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님 이제 곧 개봉하는 드라이브 마이카나 또 다시 재개봉하는 재개봉이 아니죠. 처음 개봉하는 그렇죠. 거죠. 맞죠. 개봉은 네, 처음입니다. 해피아워 뭐 그런 영화까지 같이 한 이 하마구치 류스케가 각본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감독님이 협업한 또 그런 영화라서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말씀대로 또 일본 영화지만 이제 일본 영화답지 않은 어려운 결정을 했던 그런 영화라서 한국인들은 굉장히 이 영화를 좋게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감독님이 인기도 많기도 하고 한국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으로 나왔던 타카하시 이세이 맞나요? 맞을 거예요. 주인공 네, 남편 맞아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맞아요. 배우가 그렇게 엄청 멋있는지 돋보이죠. 몰랐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역할이 뭐 외모 이런 건 모르겠는데 같이 봤던 친구도 여자분인데 그분도 너무 이 배우가 너무 멋있다고 반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보를 잘 모르고 아오이유 때문에 봤는데 이제 뭐 각본 하마구치 류스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보고 나니까 정말 스토리가 너무 탄탄해서 각본이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권력 관계가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네.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왔다 갔다 누가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지 이게 씬마다 너무 잘 보여서 좋았고요. 하지만 인물 관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 번에 파악하는 데는 조금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쉽지 않은 영화긴 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서 27위입니다. 95.83% 현재 기록하고 있는 바람의 검심 최종장 더 비기닝입니다. 이게 여기 이게 무슨 영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함장님 읽어주시죠. 네네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일본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검객 켄신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아마 원작을 아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더 비기닝이 있고 더 파이널이 네. 있고 두 편이 사실 있네요. 제가 설명하면 이럴 때 영화 읽어준 남자니 빨리 와야 되는데 이럴 때 영화 읽어준 남자니 아세요. 바람 검심 좋아해서 전문가신가요? 전문가 나도 좋아해서. 팬들이 있더라고요. 네, 참고로 여기에 주연에 이제 타카하시 이사이가 또 있네요. 맞아요. 주연에. 이거 보셔야겠어요. 이거 주연이야 완전. 네, 주연 중 하나예요. 네, 맞아요. 켄신과 이제 같이 맞아요. 나오는 사토 타케루가 나오고 아마 거기 켄신 역으로 맞아요. 그리고 아리무라 카스미 아마 좀 있으면 또 언급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리무라 카스미도 네. 나오고요. 네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는 아시는 분이 좀 오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네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위입니다. 3월 30일에 개봉한 자선어보인데요. 96.73% 기록 중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이준익 감독의 영화고요. 유배지에서 자산어보를 완성하는 정약전과 그의 제자 창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죠. 이제 정약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분의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이분의 아무튼 형제. 네 형제입니다. 네. 맞아요. 형제 정약전이 똑같이 유배를 당하죠. 서로 다른 장소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분도 굉장히 학구열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이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에 관한 도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그곳에 사는 약간 빈민층으로 알고 있어요. 신분도 미천하고 그런 어부. 창대, 어부 창대의 지식을 빌려서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물고기 지식을 알려주고 글을 알려주고 하면서 우정을 쌓는 얘기입니다. 제약전이 형입니다. 네. 네. 형제입니까? 형입니까? 삼형제이지 네. 않습니까? 네 아마 그 네. 형제 잠깐 첫째가 아마 정약현, 이북형 약현, 약전, 약전, 약용, 약용. 네. 막내군요. 약현, 저희가 약전, 아는. 네.
네, 나 헷갈려. 아우 헷갈립니다. 삼형제. 돌림 이름이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두 배우의 케미가 너무 좋았었고 네. 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그 실존 인물에 너무 궁금하고 이 창대라는 캐릭터는 새로 만들었겠지만 이런 비슷한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사 수업 같은 것도 제가 들었었어요. 진짜요? 네, 선생님한테.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였고 또 이준익 감독님 영화 중에 동주 말고 또 흑백으로 찍은 영화라서 네. 굉장히 둘이 비교하면서 시대는 다르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여기서 또 먹는 음식이 또 남도다 보니까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뭘 하더라 전복 무슨 탕도 하고 뭐 많죠. 물고기로 관련된 뭐도 하는데 흑백인데 굉장히 맛있는 느낌과 먹고 싶다라는 남도 음식이 또 맛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도 되게 많이 있었고 뭐 27분이라는 좀 긴 러닝 타임이었는데 약간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 흑산도로 간 것 같은 제가 그 경험까지 느끼게 해준 또 그리고 흑백이지만 일단 그 전경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서 수묵화를 보는 것 같은 화선지의 그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게 흑백이다가 중간에 바다, 파란색. 별, 네, 이런 게 맞아요. 나왔을 때 잠깐 색깔이 이렇게 배어드는 잠깐 보여주는 게 네. 너무 그 장면도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이준익 감독의 영화를 사도 이후로 처음 봤어요. 근데 좀 잘 건너뛰신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잘 건너뛰셨어요. 그런가요? 근데 참 제가 잘 모르는 감독이기는 하지만 일단 인물에 대한 선한 믿음을 디폴트로 설정하고 가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일단 이 창대라는 인물과 정약전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둘의 감정선은 물론이고 이야기꾼으로서도 있어야 될 모든 것이 적재적소에 배치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좋은 역시 영화였죠. 사극의 제왕이다. 네. 그쵸. 하필 저도 제목이 그때 그거였다. 사극의 제왕 이준익의 기환. 사극의 오. 제왕. 그때 왕의 기환 재개봉했을 때여가지고 하필 그 시기가 맞아. 그 그 생각이 있었어요. 약간 그리고 또 나란히라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좀 담겨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청렴하게 살아라. 공무원은 어때야 하는가, 네, 뭐 관리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 그래도 그때 당시 약간 19세기였나 18세기였나요? 아무튼 그때 약간 좀 관리들이 탐관 노리들이 좀 그쵸, 많았는데, 많죠. 네 거기도 이제 나오잖아요. 네. 네, 그 뭘까요? 평민들이 좀 안 좋게 대우를 당하는 장면. 네네.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났고, 그리고 암기식 교육이 마냥 좋지 않다. 은근히 나와요. 암기식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너무나 잘 얘기해서. 체험형이 네. 있어야 된다. 직접 그렇죠. 보고 만지고. 네, 어, 그러니까요. 좋은 가르침이네요. 좋은 이거. 가르침. 네.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되는 게 아마 이제는 이제 올해로 바뀌었죠. 이제 올해로 바뀌는 킹메이커. 이 킹메이커도 요 설경구 씨 캐릭터가 약간 여기에 있는 캐릭터도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보시면 저 이게 아시죠? 생각났던 게 거기서도 창대가 나와요. 네, 거기서도 이름이 창대야. 캐릭터 이름이. 캐릭터 네. 이름이 창대예요. 그래서 설경구 씨가 창대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자산 얻은 거예요. 킹메이커에서도 창대가 이성균 씨 연기한 캐릭터 이름이 창대예요. 그래요? 서창대. 제가 그러다 못 봐가지고. 보니까 그렇구나. 이게 연결이 뭔가 돼요. 창대 창대 유니버스. 같은 감독님은 아니신데, 창대 네. 유니버스. 창대야. 이상도 비슷해. 멀티버스? 그럴 수 있어요. 저 세계관과 저 세계관이 약간은 음.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었고 25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56% 기록한 3.7점의 거울입니다. 어떤 영화인가요? 네,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15살 라라가 발레리나로서의 장래 희망을 추구하는 힘겨운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번에 5점을 주셨어요. 제가 우와. 이걸 네. 집에서 봤는데 이제 기자들은 스크리너라는 걸 따로 주기를 하거든요. 주죠. 네. 네. 극장에서 시사회를 안 하거나 이렇게 그걸 보는데 그걸로 집에서 봤는데 너무 혼자 몰입해가지고 거의 막 울면서 제가 사실 좀 눈물이 해프긴 한데 많이 울면서 그런 메서드 연기를 펼치는 이 주인공 처음 이게
데뷔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배우가 네, 그런 거. 여장을 하고 나왔죠. 네, 이분이 실제 트랜스젠더인지는 잘 모르겠고 남성분이신데 아마 남자로 알고 있어요. 네. 되게 예쁘게 네네. 생겼어요. 네네, 약간 모호해요. 이게 남성이죠. 처음엔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가 이거 시놉시스를 안 보고 봤다가 깜짝 네. 놀랐고 그렇게 이제 발레리노가 아닌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그리고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또 성 정체성이나 젠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였어요. 이걸 연기했던 빅터 폴스터가 아마 무용수로 이제 캐스팅이 됐었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앞으로도 제안이 들어오겠지만 나는 이제 무용수를 계속 할 거다라고 인터뷰를 남겼다고 해요. 네. 배우보다는 영화는 네, 배우보다 난 하시고. 무용수로 하겠다. 네, 이야기를 한 걸로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게 1년 전, 지금이 2년 됐겠네요. 트랜스젠더로 이제 성전환을 했는데 하필 이제 또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었고 세상을 떠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군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네네, 그 사건도 생각이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또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나아가는 걸, 그렇죠? 이 작품에 나오는 걸에 네.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거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그 교실에서 이 발레 수업을 같이 듣는 학생들, 주로 여학생들이었죠. 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탈의실을 같이 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손들으라고 했던 장면이 솔직히 이제 이해는 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남들 모르게 노력을 해오던 사람이고 이제 또 자기는 죽으림을 당하는데 똑같은 잣대가 주어져요. 이 똑같이 춤을 출 수가 없죠. 아무래도 여성 발레리나처럼. 네. 그래서 그 너무 힘든 현실이 받아들여지면서 나중에 또 그 화장실에서 혼자 옷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장면이 너무 슬펐던 기억이 그리고 납니다. 지금 그 연장선상으로 애들한테 강요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는 그 화장실 참는 장면 그런 거 맞아요. 한번 붕대를 감고 나가야 되니까 붕대를 풀기 힘드니까 화장실을 참고 물을 안 먹어. 물을 자꾸 권하는데 물을 안 먹는 그런 것도 엄청 고통적으로 저도 같이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네. 동의. 그럼 넘어가서 23위, 공동 23위입니다. 왜냐면 3.7점에 100%여서 아직 근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는 아직 100%가 유지 중이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품은 아담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젊은 만삭의 여성이 빵집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과 함께 지내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삶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고요. 이게 그 임신한 여성이 길거리에서 혼자 지내는 거를 창문 너머로 보고 있던 굉장히 무뚝뚝한 그 중년 여성이 이제 맞아요. 집에 하루만 들어와서 주무시라고 이렇게 자리를 내주고 되게 틱틱대요. 츤데레 같은 느낌으로. 그러다가 이제 집안일을 돕게 되고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서 서로 의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작년에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 부문에서 심사위원 특별 언급된 작품이네요. 저도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연대. 상당히 또 흥미롭게 봤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와, 영등포에 이런 스튜디오가 있다고? 프로필부터 제품까지 안 되는 게 없대. 오메, 가격까지 합리적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공두린 스튜디오, 영등포 공두린 스튜디오. 그로세무서 뒤편에 있대. 얼른 가보자. 그리고 나머지 하는 다른 작품이 코다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삶을 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가족은 다 이제 말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는 가족에서 본인만 지금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노래를 또 좋아하는데 노래를 왜 해야 하는지 가족들이 이해를 못하고 그걸 설득하려고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약간 좋아하는 남자애도 만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벌어진 이야기인데 굉장히 따스한 이야기고 굉장히 뭐 내용은 좀 미라클 벨리에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는데 맞아요. 그 네. 영화를 미국에서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미라클 벨리에를 옛날에 봤는데 그거를 약간 변형을 하면서 미국식으로 바꿨는데 굉장히
괜찮았고 또 여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인 남자가 싱스트리트에 나오는 맞아요. 그 남자 주인공이어서 네, 굉장히 다른 얼굴이었어가지고 컸죠 그 사이에. 되게 놀랬던 경험이 진짜 네. 네, 퍼디아 있었어요. 월시. 네, 이름이 좀 월시 어려워. 필로. 네. 싱스트리트의 주인공. 많이 컸죠. 아. 5년 사이면. 네. 네. 사실 에밀리아 존스가 상당히 연기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지금 거의 뭐 상 후보로도 많이 거론이 되고 네. 있고. 그러니까 아마 신인상 쪽, 그러니까 아카데미 신인상이 없지만 이제 신인상 이제 이런 게 있는 그 분야가 있는 영화 네. 협회상에서는 좀 상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두 부부가 아마 이제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실제 네, 실제 장애인 네, 장애를 배우이고. 갖고 계신 분이죠. 네네. 이 실제 말리 매트린 같은 경우가 아마 최초로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죠? 받은 이제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오히려 그러면 상은 오히려 저기 남자 배우가 받을 가능성이 후보로 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남자 배우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말리 매트린 연기한다는 소감 듣고 내가 그러니까 저쪽 방 TV에서 봤을 때 시상식에 TV였을 때 아 저 배우도 드디어 이제 상을 받는구나. 그래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이상향을 이제 이상형과 같이 이제 롤모델과 같이 연기를 한 그런 꿈을 특이한 이루셨네요. 케이스. 네, 그러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너무 좋았던 게 이 혼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을 맞아요. 할 수 있는 이 친구의 고민이 너무 잘 담긴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자긴 노래를 하고 싶고 학교에 가서 뭐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도 받고 싶은데 네. 가족들이 장사를 하려면 어떻게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역할이 막 충돌하면서 이 희생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 개인의 고민으로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또 보이면서 또 노래도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버클리 음대 입시를 하러 가는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이제 조니 미첼의 보사이드 나우. 네, 이 노래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마지막에 나오는 영화죠? 네, 음. 맞아요. 아, 노래죠? 네, 노래요. 그래서 뭐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상한 대로 흘러갈 수는 맞아요. 있겠지만 그걸 또 이렇게 잘 이야기하는 영화로 기억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이제 3.8점입니다. 3.8점에 93.75%고요. 22위 기록한 퍼스트 카우입니다. 어떤 작품인가요? 네, 떠돌이 요리사인 주인공이 우연히 만난 중국인과 함께 마을의 유일한 암소의 우유를 훔쳐서 케이크를 만들어 팔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먼저 그때 보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저기서. 네, 부산에서 작년에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소통의 영화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숲에서 만난 낯선 이방인 둘이서 처음엔 되게 경계하고 그렇게 좀 어색하게 만나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친구로서 남게 되고 뭔가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하나 생긴 듯한 느낌을 엔딩에서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따스한 영화죠? 네. 저도 그게 생각나요.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이고 이게 4대3 비율. 맞아요. 맞아요. 제가 또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이거 필름 판타지는 너무 좋아할 만한 비율인데 4대3 좋아하시는구나. 네. 4대3의 제일 그 비율이 사실 약간 고전적인 거잖아요. 이게 딱 고전 다른 작품이기도 하고. 네. 네. 근데 광활함을 사실은 이거는 결국은 줄인 거잖아요. 스스로 줄인 화면 비인데 네. 그 화면 비에서 피어나는 광대한 인생사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다. 광활함을 스스로 줄였지만. 그러니까 결국 혼자서 못 살아간다는 얘기였던 음.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다. 그게 인간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올해 보면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올해 영화 경향도 보면 맞아요. 단순한 서부극한테는 이렇게 점수 많이 안 네. 주는데 약간의 확실히- 네. 변형이 들어가고 그렇죠. 풀거나 네. 재해석하거나 네, 아마 지금부터 좀 얘기할 영화 서부극 중에 그런 영화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게 미국이 이제 미국 초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인디언 학살이나 뭐 탐욕적으로 뭐 금을 찾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었다면 대체 역사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 이런 시절이 만약에 해서 미국으로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인디언하고 공존하고 뭐 살인이나 금을 찾기 위해서만 혈안되어 있지 않은 그런 미국이었으면 지금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소가 이제 이 주에 오리건에 처음 온 소라는 직설적인 제목이 또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소에 약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천천하고 천천히 그리고 느릿하게 오래 곱씹어보는 그런 영화였고 또 이제 빵을 만들 때 그 빵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 맞아요. 이거 팔지 않았나요 실제로? 네네, 맞아요. 배고플 때 보면 안 됩니다. 네, 저 저녁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거르고 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비슷한 스콘이랑 우유 사가지고 먹었던 기억도 있고 또 제가 약간 리뷰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걸 또 보고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수입사에서 또 비슷한 전병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홍보를 뭔가 잘하시네요. 네, 약간 되게 보면서 또 곱씹으면서 봤던 그런 영화였어요. 이게 아마 처음 시작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새에게는 둥지, 어, 거미에게는 거미줄, 맞아. 그 인간에게는 맞아요. 우정. 그 말 이게- 진짜 이게 그걸로 요약 다 네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윌리엄 블레이크 시인의 글인데 맞아요. 이 문장이 진짜 영화의 주제를 맞아요, 함축하는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나. 네. 그리고 또 봉준호 감독님이 엄청 극찬하셔가지고 아마 맞아요. 올해의 영화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또 그 덕을 봤는데 뭐 얼마나 받고 뭐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받고 본인이 네. 좋았으니까 했겠죠. 아니야, 얼마나 보셨는지. 이 이 영화를 그 봉준호 감독님의 그거를 이제 많이 밀었는데 많이 밀었죠. 돼서 홍보한테 많이 이제 밀었죠. 좀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흥행에 봤는데 저도 네. 그걸로 제목하니까 네이버 메인이 실리더라고요. 이런 아, 봉준호 감독이 추천한 그 영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네. 영향력이 영향력이 대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이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경쟁 부문 후보였었고 네. 그런 작품이고요. 다음 순위 넘어가서 22위입니다. 21위 95% 기록한 3.8점의 북스마트입니다. 어떤 네. 영화인가요? 졸업을 앞둔 남녀 고교생들의 유쾌한 일탈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사실 코미디 영화가 보통 이런 청춘 코미디 영화가 네. 네. 이 순위에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도 안 했을 건데 그게 실현이 됐어요. 이 영화 네. 엄청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두 버디 무비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배우가 네. 되게 톡톡 튀면서 굉장히 재밌게 약간 헛짓거리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게 맞아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나도 저랬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생각하고 둘이 너무 범생이에요. 네. 맞아요. 네, 공부도 잘하고 뭐 뭔가 규칙을 어겨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했었네요. 얘들아, 세상은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북스마트 책벌레죠. 네, 책에서만 너무 이제 그것만 보고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책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네. 그러면서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뭐 우당탕탕하면서 세상을 배운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감독님이 배우세요. 올리비아 와일드죠. 맞습니다. 제가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이 배우가 또 연출을 했다고 해서 또 당장 극장으로 달려가서 봤던 영화입니다. 이거 집에 저도 포스터가 그때 하나 아. 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방에 붙어 있는 몇 개 안 되는 포스터 오. 중에 하나고요. 무려 2개나 붙여놨어요. 다른 버전으로. 이게 아마 작가 조합상에서도 각본상 후보에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정말 사실 그렇죠. 네. 이런 장르가 사실은 제가 대표적인 영화가 약간 제목에도 써왔지만 리뷰에도 아메리칸 파이가 사실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약간 이제 화장실 개그. 네. 근데 그 길로 가지 않는 그렇게 그러니까 아메리칸 파이가 가지 않은 길로 영리하게 맞아요. 갔던 시나리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2명의 친구 중에 한 명은 비니 펠드스타인이라는 배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조나 힐의 동생입니다. 맞아요. 친동생. 어쩐지 닮았더라. 아 정말요? 그게 보이셨어요? 네. 이제 연기도 닮아졌어. 오늘 닮고 연기를 있어. 너무 잘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름이 다르네요? 아마 가명 아마 오. 그랬을 활동명일 수도 네네네. 있고요. 그렇구나. 레이디 버드에서도 아주 인상적이었어. 친구였죠? 네, 네. 둘이 친구고 여기에 또 제가 발견한 빛나는 배우 다이애나 실버스라는 오. 최근에는 이제 버드 오브 파라다이스라는 아마존 오리지널 영화에 그래요? 나왔고요. 너무 음. 예쁘게 생겼어요. 저는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빌리 로드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오. 분이 영화를 잘 안 찍으세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 자꾸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데 이분 엄마가 네. 엄청 유명하신 분. 그 그래요? 스타워즈의 공주님 제가 이름 캐리- 까먹었. 네. 캐리 피셔? 네, 엄마예요. 진짜요? 딸이에요, 딸. 저 근데 이 배우 역할이 여기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네. 그 어딜 가나 나타나고 네. 그 약간 반 미친 것처럼 하고 다니는 맞아요. 제 최애캐. 맞아요. 아 맞다. 그래서 좋아요. 맞아. 스타워즈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그 뭐지 그 라스트 제다이에서 같이 네, 나왔어. 나왔어요. 맞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이게 다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네, 그 거였군요. 엄마 할머니도 배우고 할머니인가 그거 뭐 그거 배우 맞아요. 집안이에요. 배우 집안이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많이 맞아요.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는 근데 잘 활동을 안 하고 지금 며칠 전에 인스타 한번 가봤는데 임신하고 애기 아. 키우고 있더라고요.
뭔가 세상에. 조용하면 항상 육아중이더라고요. 어떻게 다 이제 아, 일 좀 하셔야지 참. 너무 좋아하는 배우예요, 빌리 로드. 자, 다음은 20위입니다. 20위는 3.8점 96.5% 기록한 틱틱붐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가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너무 유명한 뮤지컬 렌트의 창작자인 조나단 라슨의 생애에 관한 내용을 이제 린-마누엘 미란다가 직접 감독을 해서 만들어낸 영화입니다. 근데 이 틱틱붐이라는 뮤지컬이 동명의 뮤지컬도 있었고요. 이 조나단 라슨 자신의 실제 이야기를 이제 옛날에 유명하지 않았던 시절 8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뮤지컬 올리고 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집에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이야기를 네,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확실히 이건 확실히 자부할 수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뮤지컬을 영화화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러니까 현장성 특히 이 작품이 현장성의 뮤지컬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 무대가 그렇게 막 버라이어티하게 넓지는 않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거의 소극장 형식의 뮤지컬인데 맞아요. 네. 이거를 정말 훌륭하게 각색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만한 수작인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연출이 네. 진짜 특히 오프닝 넘버라고 할 수 있는 그 39 네. 그것도 편집이 기가 막힌 게 현장 그리고 이제 그쪽 노래에 관련된 장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리드미컬한 게 정말 인상적이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역시 린-마누엘 미란다는 진짜 천재적이다. 이거는 이분은 뭐라고 뭘 걸어낼 수가 네. 없는 뭘 딴지를 걸을 수 네, 없는. 그래서 신인 감독상 지금 많이 또 신인 감독상 주는 곳이 있잖아요. 이제 평론가협회상에서 네. 또 많이 또 상을 받고 후보되고 있고 합니다. 네. 이분이 제작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맞아. 자기 이름으로 연출을 하신 건 네. 이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맞아. 근데 이번에 역시 처음이어서. 직접 하셔야겠더라고요. 뭔가 천재이지 않을까. 뭐 음. 진짜. 사실 조나슨 라슨을 사실 본인이 기린 것도 크겠죠. 네. 네. 워낙 대가이다 보니까. 거의 네. 헌사 같은 영화였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앤드류 가필드 같은 경우가 네. 이 작품으로서도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를 가능성도 또 이제 제기가 되는 연기 너무 너무 잘했어. 잘해요. 네. 앤드류 가필드 왜냐면 앤드류 가필드가 사실은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은 다 스파이더맨에 집중되어 있겠지만은 네, 그 얘기 안 나올 수 없네요. 네,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이 작품에서 앤드류 가필드는 정말 지금까지 이제 필모를 계속 쌓아오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정말 연기의 최고 연기 정점. 아니었나. 네, 네. 정점 찍지 않아요. 노래까지 너무 잘하니까 어. 네, 더 바랄 게 없는. 어떻게 될지 아카데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작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위고요. 10월 20일 개봉한 라스트 듀얼 최후의 결투입니다. 96.67%고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리들리 스콧 감독님의 영화고요. 14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친구 아내의 겁탈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건 결투 심판을 하게 된 두 친구와 그 아내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뭐 3장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네. 네, 그 세 명의 인물 같은 사건인데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이야기도 세 명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게 그게 서사가 돼요.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고 또 지금으로 따지면 미투 사건을 이제 14세기 프랑스로 옮겨가지고 어떻게 극화됐는지 그런 거. 그리고 일단 배우들이 미쳤고 맞아요. 감독님의 작품 필모 중에 이게 너무 홍보를 안 했다. 네, 버렸다. 버렸다. 왜 버린 그랬을까요? 자식이라는 느낌이 너무 들면서 너무 아깝다. 미국 현지에서도 버려졌고 진짜 네,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버려졌고. 버렸다. 아유, 그래서 감독님의 지금 이제 하우스 오브 구찌 그거 나오나요? 나오죠, 지금 이제. 버려졌다는 네. 말. 버렸나요? 미국 왜 버려- 현지에서 아 우리나라는 아직 안 버린 아직 것 개봉 안 같은데. 했는데 아무튼 안 돼. 그래도 한국에서 그래도 버스 광고에 실을 정도면 좀 오늘 용산에도 홍보하는- 크게 네네. 있었어요. 아니 버스에 광고할 정도면 좀 큰 거거든요. 버리지 않았나요? 왜냐면 네. 레이디 가가가 나오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스 광고는 이건 사실 독립 영화에서는 불가능하고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영화들이 좀 그럼요. 버스 광고잖아요. 이번 또 좀 제가 홍보하는 것 좋아하는 같은데. 아담 드라이버도 또 아, 나오고. 아담 당연하죠. 드라이버. 이 영화 너무 저평가됐고 우리나라에서 너무 버려졌다. 네, 맞아요. 사실 이 작품이 지금 아카데미에서도 좀 버려진 느낌도 아 있고. 왜 그런 거예요? 다 지금 뭔가 버려져 있어 어딘가지만 아니 아쉬워. 참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 저는 아무튼. 너무 재밌게 본 게 저도.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 조디 조디 쿠머. 쿠머. 네, 이제 다 아시죠? 이 방송 듣는 사람 이제 네. 다 알 것 같아. 그분이 나오시고 또 아담 드라이버가 제 최애 남자 배우예요. 오. 여기서 또 만났고 또 좋아하는 맷 데이먼도 나오고 오. 연기가 일단 너무 좋았으면서도
이 시점에 따라서 미묘하게 대사가 다르고 맞아요. 행동이 약간씩 다르고 이게 되게 거슬리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제가 주변에 물어본 결과 이거를 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많았어요. 네, 은근히. 너무 뻔하다. 새로울 게 뻔하다. 없다. 자, 새로울 건 딱히 뭐 그게 없을 수는 있죠.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아쉬운 행보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미 이거의 대표적인 건 라쇼몽이 라쇼몽. 있으니까. 아, 네. 라쇼몽. 있으니까라는 말을 많이 하게 하는데 뭐 라쇼몽보단 재밌지 않나요, 근데? 단순 재미만 놓고 봤을 배우 때. 때문이 아닐까요? 아무튼 그럴 수 있어요. 네, 지금부터 이제 3.9점 작품 할 건데 18위입니다. 91.48% 기록한 미나리인데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작년 뭐 거의 휩쓸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네. 한예리 배우와 스티븐 연 배우가 나오는 작품이고요. 낯선 미국의 아칸소로 이민을 간 한국인 가족이 직접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네, 윤여정 선생님도 나오죠. 네, 나 여우조연상 한국인 최초로 받았죠. 네. 뭐 대단한 작품이다 보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거의 보셨을 것 같고, 네, 거의 보셨을 것 같고 네, 지금 많이 얘기할 오셨을 정도는 것 같고. 사실 뭐 군더더기도 딱히 뭐 저는 군더더기 못 느꼈어요. 네, 음. 소소한 소품이나 뭐 연출, 연기, 그쵸, 촬영, 뭐 그쵸. 편집, 뭐 음악 다 그냥 군더더기 없이 그냥 편하게 물론 편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편하게. 역시 네. 자기가 아는 내용을 만드니까 감독이 자전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잘 네. 먹히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 네, 지금까지 응축했던 본인의 필모를 이제 쌓아가면서 뭐 나왔던 그런 결정판이 아닌가 싶고 사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안타까운 건 주제가상 후보에 좀 올랐어야 됐는데. 아, 한예리 배우. 네,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쉬웠던 거. 아쉽네요. 네, 라이브로 한번 부를 수 있는 조기였는데 아, 그가 좀 아쉬웠다. 네, 그 아쉽네요. 정도 빼고는 뭐 네. 그거는 아카데미 문제니까. 네. 뭐 이거는 저희 팟캐스트 팟빵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17위 이것도 저희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데 뭐 아실 것 같아요. 듀운입니다. 듀운이고요. 3.9점이고요. 네, 93.28%네요. 어떤 작품인가요? 네,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물질인 스파이스를 놓고 벌이는 귀족 가문들의 세력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신비한 능력을 타고난 아트레이드 가문의 후계자 혹은 또 뭐 선지자가 될 수도 있는 폴이 우주를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그린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 사실 뭐 저희가 팟빵에서 했기 때문에 뭐 긴 얘기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미리 좀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듀운 관련해서는 저번에 장현 기자님 모시고도 또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네, 그때도 네. 그때도 다시 해주셨으니까. 돌려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다시 돌려서 들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6위 이거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 95.83%인데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일본 로맨스 영화고요. 막차를 놓치고 우연히 만나 연인이 된 두 남녀의 연애를 그린 영화예요. 저는 못 봤는데 이 영화에 특별한 점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신 분이 설명해 주셔요. 저도 안 봤고. 저만 봤나요? 네. 일단 두 배우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 연인이 처음 만나게 되면서 좀 오랜 연애를 하고 또 서로 뭐 취업 같은 게 다르게 진행되면서 같이 상황이, 사는데 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랑도 약간 식어가고 뭐 이런 거군요. 네 그게 약간 그런 게 나오면서 저의 연애가 막 저도 약간 긴 연애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이입하면서 봤던 그리고 사랑의 유통기한이 정말 있기는 있구나. 제 느낌은 이건 절대 집에서 보면 안 되겠네요. 이게 약간 저는 집에서 보면 안 되겠네요. 연인과도 같이 보는 건 좀 약간 비추하는 네, 그러겠네요. 그런 느낌의 이거, 영화입니다. 이거 그 생각이 나요. 사랑이 뭘까라고 그 아. 되게 현실적으로 연애를 그렸던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쿨하게 네. 헤어지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저게 쿨한 게 정말 저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또 약간 일본 특유의 약간 오글거리는 그 지점이 약간 있으면서도 두 핫한 배우의 풋풋한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책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둘의 취미가 그 두 가지가 같이 접점이 있거든요. 오, 네. 그런 것도 되게 잘 묘사되어 있어요. 앞서 언급했던 아리무라 카스미가 이제 주연인 작품인데 아리무라 카스미 주연 작품에 올해 개봉했던 것 중에 하나를 봤긴 봤어요. 가족의 색깔. 이라고, 맞아. 네네. 최근에 최근에 했던 건데 쿠니무라 쿠니무라 준이랑 같이 맞아요. 나왔던 건데 쿠니무라 준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역장? 아버지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시아버지 같은 그런 상황이 이게 나와요. 약간 네네. 좀 네. 가족이 좀 독특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가족의 구성원이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편은 세상에 떠났고
근데 무슨 결혼을 하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는 있고. 아이는 있고, 그러니까 어. 그 아이 동거했는데 집단이네요. 동거했는데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아이인 거죠. 쉽게 말하면 아. 다른 여자의 아이인 거고. 진짜 족보를 어떻게 할 네, 수 없는 가족이라서. 그런데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간 거죠. 쉽게 말하면 아버님한테 갔고. 시아버지한테. 네, 시아버지라고 하기도 좀 나고- 애매한. 결혼은 아직 시아버지라고 안 했으니까 네, 죽은 남편의 결혼을 아버지. 안 했으니까. 네. 아.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고, 이게 좀 잔잔하네요. 잔잔하면서 그냥 볼만하네요. 이게 철덕들, 특히 철덕분들은 정말 좋아할 것 같아. 왜냐면- 덕후 네, 덕후. 아. 네, 이분들은 이거 하나는 좀 신기할 것 같아. 막 철도 이게 운전하는 거나 막 그런 거나 노선 뭐 이런 거 보여주면서 구경하고. 이게 네, 되게 그런 게 사실적으로 나오나 네, 봐요. 그렇게 좀 사실적으로 나와서 아마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만한 일본이 작품이니까. 기차 그런 거 되게 잘 돼 있고 잘 네, 만들었으니까. 시스템이 잘 돼 어. 있고 해서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15위부터는요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 기자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